설 연휴를 앞둔 국내 증시가 또다시 신기원을 열었습니다. 장중에 사상 처음 5,500선을 뚫었던 코스피는 5,520선에서 마감하며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시가총액 1,000조 원 시대를 연 삼성전자는 주당 20만 원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은하 기자. 네, 최은하입니다. 네, 코스피가 어제 5,400선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하루 만에 5,500선을 넘었습니다. 네, 코스피는 어제보다 3.13% 오른 5,522.27로 정규장을 마쳤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나흘 연속 상승하며 전인 미답의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코스피는 5,425.39로 출발해 역대 처음 5,400선을 돌파한 뒤 상승폭을 키워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4조 원 넘게 사들인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나흘째, 닷새째 순매수세를 이어가며 증시를 이끌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이 매수 전환에 하락세를 끊고 1% 상승했습니다. 최근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보였던 반도체주가 오늘은 크게 뛰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사상 처음으로 17만 원 선을 돌파한 뒤 6.44% 급등하며 역대 최고가인 17만 8,600원에서 정규장을 마쳤습니다. 이어 열린 애프터마켓에서 17만 9,800원까지 뛰면서 18만 전자를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미국 최대 메모리 업체인 마이크론의 주가가 간밤 뉴욕 증시에서 10%가량 폭등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HBM4의 양산 출하를 시작했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 기대감이 큰 금융주는 역대급 실적과 주주 환원 강화 대책까지 맞물리며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금융지주는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이 연간 당기순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다는 소식에 9%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행진에 나흘째 하락한 달러원 환율은 어제보다 10원 가까이 내린 1,440원 20전의 주간 거래를 마치며 안정세를 찾는 모습입니다. C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이처럼 가파른 상승세의 증권가에선 코스피가 7,000포인트를 넘어설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가보지 않은 길을 열어 젖히고 있는 만큼 일각에선 조심스럽게 1만 피 기대감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스피 6천, 7천, 8천, 9천, 만. 이것도 결코 꿈이 아니고 코스피 파죽지세 향상에 JP모건은 목표치를 7,500포인트로 제시했습니다. 국내 증권업계에서는 반도체 초호황 국면이 올 경우 7,860포인트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가장 큰 건 이제 어닝입니다. 어닝이 반도체 위주로 엄청 상향 조정, 2027년 기준으로 순이익이 상당히 많이 증가해서 내년도 실적 감안하면은 12배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상향 조정을 했었죠.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반도체 산업 슈퍼사이클이 자리를 잡은 영향입니다. 여기에 로봇 산업 진출로 재평가된 현대차 등 대형주의 약진이 더해지며 지수 상승은 가속화됐습니다. 다만 가파른 상승을 겪은 만큼 다음 주 설 연휴 이후 속도가 조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간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비농업 일자리 지표가 예상치를 웃돌며 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해졌기 때문입니다. 통화정책에 대한 우려들이 일단은 최민식 의장 취임 전까지는 불가피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 상방을 제한하는 요소로 들어올 수는 있는데요.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경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코스피 7,000시대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설 연휴 이후에도 상승세가 이어질지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부실 코스닥 기업 퇴출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당장 오는 7월부터 상장 폐지 대상 기업의 시가총액 기준을 200원으로 높이고 동전주로 불리는 저가주들도 무더기 퇴출 위기에 몰리게 됐습니다. 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코스닥 상장 폐지 시가총액 기준이 기존 1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전격 상향 조정됩니다. 당초 지난 1월 시가총액 상장 폐지 기준을 4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한 차례 강화한 이후 점진적으로 추가 상향 조정을 하려 했으나 이를 앞당긴 겁니다. 주가 1,000원 미만인 주식 상장 폐지 요건도 생겼습니다. 동전주는 높은 주가 변동성 및 낮은 시가총액 등의 특성이 있는 데다가 주가 조작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주가 1,000원 미만의 동전주를 상장 폐지하는 요건을 신설합니다.
관리 종목 지정 후 90일 동안 연속 45일 계속해서 시가총액을 미달하거나 1,000원 미만이 될 경우 즉시 상장 폐지하는 것으로 강화됩니다. 완전 자본 잠식 요건도 기존 1년에 한 번 해서 반기 심사로 강화하고 공시 위반 벌점 기준도 낮췄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지난 20년간 진입은 1,353개사, 퇴출은 415개로 다산소사의 구조가 지속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가총액은 8.6배 크게 상승했지만 주가지수는 1.6배 상승에 그쳤습니다. 금융위는 개혁안을 반영해 한국거래소가 단순 시뮬레이션 한 결과 올해 코스닥 상장 폐지 대상 기업 수는 당초 예상했던 50곳에서 150곳으로 늘어난다고 추산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들이 강화된 요건을 맞추지 못할 경우 최대 220곳까지 퇴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 정부가 4년 만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다시 시행합니다. 다주택자가 원활하게 집을 팔 수 있도록 보완 방안도 함께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 원을 웃도는 만큼 사실상 현금 부자만 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먼저 정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예정대로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합니다.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실거주 규제를 완화하고 잔금 등기를 위한 기간을 4개월에서 6개월 더 주는 보완 방안도 내놨습니다. 만약 강남 3구나 용산구에 있는 다주택자의 집을 매수하려면 5월 9일까지 계약금을 내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뒤 중도금 잔금을 치르고 9월 9일까지 입주하면 됩니다. 세입자가 이미 살고 있는 집의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매수자가 입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주택은 매수 4개월 내에 입주해서 살아야 하지만 정부가 최장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단 매수자는 주택은 물론 분양권, 입주권도 없는 무주택자여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매수자는 5월 9일까지 계약한 뒤 넉 달 안에 잔금을 내고 보증금을 승계받아 등기하면 됩니다. 이후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입주하면 됩니다. 이때 전세 반환 대출 한도는 최대 1억 원입니다. 20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현금이 19억 원은 있어야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이 너무 고가니까 선호도가 높은 그런 핵심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현금 부자만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매물들이 상당히 저가로 나온다면 그 외곽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는 있어서 정부는 무주택자의 경우 기존 전세금 등을 활용해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대출 규제 완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보신 것처럼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변화가 예고되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의 매물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세부담이 큰 강남권 핵심 단지를 중심으로 매도 움직임이 분주한데요. 하지만 싸게는 안 판다는 집주인과 더 떨어질 것이라는 매수자 사이에 팽팽한 수싸움도 시작됐습니다. 박윤신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9천여 세대가 넘는 서울 송파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최근 매매 물량이 빠르게 늘고 있는 이 단지에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860여 건으로 한 달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더 이상은 세 부담이라든지 이런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이제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분들께서 이제 주택 수를 이제 좀 줄여야 되겠다. 매도 물량이 조금 증가세에 있기 때문에 가격도 지금 점검 중에 있으시고요. 조정될지 그런 기대하는 마음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곳 송파구 일대는 실수요와 대기 수요가 두터운 지역입니다. 매물은 눈에 띄게 늘었지만 매수자들은 가격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 서울 전체 매매 물건은 6만 2천여 건으로 한 달 전보다 10.6% 늘었습니다. 특히 송파구는 서울 내 가장 많은 매물이 나온 가운데 4천여 건을 기록하며 30% 넘게 급증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이재명 대통령 발언 이후 자금 여력이 크지 않거나 보유세 부담이 큰 고가주택 다주택자들이 5월 9일 이전 매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물량 공세가 가격 하락으로 직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매도자는 직접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싸게 팔지는 않겠다. 매수자는 급매물이 많이 나올 텐데 더 떨어질 거야. 이런 생각으로 거래량은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매도 출구는 열렸지만 가격 접점을 찾지 못한 시장은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설탕값을 담합한 제당 3사가 4천억 원대 과징금 철퇴를 맞았습니다. 담합 과징금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인데요. 대통령이 물가 불안 요인으로 담합을 지목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는 겁니다. 최나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CJ제일제당 임원이 금요일 점심을 제안하고 아이디어를 많이 가져오라고 말하자 대한제당과 삼양사 임원 담당자가 알았다고 답합니다. 삼양사 임원은 이 대화 내용을 캡처해 내부에 공유하며 CJ제일제당이 결심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약 4년 동안 8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 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 등을 담합해왔습니다. 설탕의 주 재료인 원당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원가 상승분을 신속히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공급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합의하였습니다. 원당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원가 하락분을 더 늦게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2007년 이미 담합으로 한 차례 제재를 받았던 제당사들은 이번에는 만나거나 전화로만 연락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중간 거래처에는 3사가 공동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런 담합을 통해 제당 3사가 벌어들인 매출은 3조 2,900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 과징금 역대 두 번째 규모인 4,083억 원, 업체별로 1,0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자진 신고한 순번에 따라 과징금과 검찰 고발 면제가 적용됐습니다. 현재 저희가 부과한 과징금이 부당이익을 충분히 넘어선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15% 정도 제재에서는 도저히 그 법 위반으로부터 얻는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공정위는 담합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높이는 법 개정과 함께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제재를 강화하는 시행령 고시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연초부터 가격 인상을 이어가고 있는 명품과 외식업계가 정작 고객 정보 관리는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루이비통과 버거킹, 메가커피 등이 360억 원의 과징금을 받게 됐습니다. 김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루이비통은 지난해에만 1월과 4월, 11월까지 3번이나 가격을 올린 데 이어 올해도 조만간 가격 인상이 전망됩니다. 1년에도 몇 번씩 국내 가격을 올리며 배짱 영업을 하는 명품업체들은 정작 고객 정보 관리엔 뒷전이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루이비통과 디올, 티파니 등 3곳에 모두 360억 3천만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루이비통은 무려 360만 명의 고객 정보가 3번에 걸쳐 유출됐고, 디올은 195만 명 정보 유출 사실을 석 달이 넘도록 모르다가 늑장 신고를 했습니다. 실제 해야 안전 조치를 했다고 하면은 그 유출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사고입니다. 외식업체 10곳에 대해서도 1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버거킹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가 하면 정보관리자의 접속 기록 등을 남기지 않았고, 메가커피는 회원가입 시 마케팅 활용 동의를 자동으로 설정했습니다. 함께 제재를 받은 스타벅스와 맥도날드, 투썸, 야놀자 등도 고객 정보 관리에 허술했다는 지적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모친과 두 딸이 제기한 상속재산 소송에서 법원이 구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체 경영권 흔들기로 번질 수 있었던 이번 분쟁에서 구회장이 완승하면서 구광모 체제의 리더십은 더 확고해질 전망입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3년을 끌어온 LG가 상속재판의 1심 결과는 시작 단 30초 만에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2023년 새 모녀가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자며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2018년 구본무 선대회장 별세 이후 구회장과 새 모녀가 작성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그동안 새 모녀는 구회장이 주 LG 지분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선대 회장의 유언이 있는 줄 알고 속아서 협의했다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상속재산 협의 과정에 직접 참여한 만큼 협의서 작성 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원고 측이 개별 재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망을 당하면은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본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본인들이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해서 주식도 받고 이번 완승으로 현 LG 지분 16.27%를 보유한 구광모 회장은 확고한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패소했다면 그 LG그룹을 지배하는 지주사격인 그 LG 지분에도 변화가 생기는 등 다소간의 악재 요소가 생겨날 수 있었지만 구광모 회장 체제가 좀 더 견고하게 다져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새 모녀 측 대리인이 판결 결론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소 가능성을 내비친 만큼 오너가 상속 분쟁이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큽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오늘 재계에서는 또 하나 주목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경영성과급, 그러니까 인센티브도 퇴직금에 반영해달라고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회사 측 손을 들어줬는데요. SK하이닉스는 왜, 어떻게 앞서 삼성전자와는 달리 수조 원의 퇴직금 폭탄을 피한 건지 안지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경영 성과급도 임금일까? 지난달 삼성전자와 오늘 SK하이닉스 퇴직금 소송의 쟁점은 같습니다. 하지만 양사가 정반대 결론을 받아든 건 성과급의 명시적인 규정 여부, 또 근로대가성 여부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 성과급이 명문화돼 있지 않고 지급 여부와 지급률이 매년 노사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임금성이 없다라고 봤습니다. 즉 퇴직금 산정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이닉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급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정이 존재했고요.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 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반대로 지난달 패소한 삼성전자의 경우 취업규칙과 성과급 지급 기준을 미리 정했고 또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했다는 점에서 근로의 대가로 인정됐습니다. 대법원이 이처럼 명문화 여부를 일관된 잣대로 삼으면서 향후 노사관계에는 거센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노동계는 즉각 성과급 기준을 명문화하라는 압박을 높일 것으로 보이고 기업별로 퇴직금 규모가 극명하게 갈리는 양극화 우려도 나옵니다. 상여하고 그다음에 노동의 대가로서 급여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타겟 인센티브를 설계할 수 없는 그런 영세한 그런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의 차이도 더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HD, 현대중공업 등 퇴직자들의 유사소송이 줄줄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대란 우려도 심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 제품을 양산에 출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SK하이닉스에 밀려 고전했던 삼성전자가 기술 우위를 앞세워 반도체 왕자를 되찾겠다는 선전포고를 날린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핵심 고객사인 엔비디아의 그 HBM4 납품을 공식화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고객사를 밝히진 않았지만 요구 성능 등을 고려할 때 엔비디아가 유력합니다. 삼성전자는 HBM4의 양산 출하를 세계 최초로 시작했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5세대 HBM4 경쟁에서 밀리면서 반도체 위기설까지 불거졌는데 업계 최고 성능으로 만들어 처음 출하하게 되면서 차세대 HBM 경쟁에서 앞서가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성능 면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자신했는데요. 최선단 공정인 10나노급 6세대 D램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안정적인 수율과 성능, 방열 효율 등을 동시에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객사 요구 수준을 웃도는 성능을 확보해서 고객사로부터 긍정 반응 일색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 삼성의 반격이 본격화된 셈인데 SK하이닉스와의 경쟁은 더 치열해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SK하이닉스 또한 설 연휴 직후 HBM4를 양산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삼성전자가 HBM4 경쟁에서 이렇게 한 발 앞서 나가면서 전 세계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간 경쟁 구도도 다시 불타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안정적인 수율 확보인데요. SK하이닉스가 그간하던 5세대 D램 공정을 HBM4에도 적용한 반면 삼성전자는 전 세계 최초로 6세대 D램 첨단 공정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양산에도 수율이 안정화되지 못한다면 수익성이 크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7세대 HBM4E 제품을 하반기 샘플 출하하는 한편 2028년부터 가동될 평택 2단지 5라인을 HBM 생산 핵심 거점으로 삼아서 안정적인 공급을 이어간다는 구상입니다. SK하이닉스 또한 6세대 D램 공정 전환을 서두르는 한편 차세대 HBM 제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은행장들을 만났습니다. 역시 중점을 두고 있는 소비자 보호를 강조했는데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미비한 부분 때문에 은행들 사이에선 볼멘 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이 원장이 또 소비자 보호를 강조했다고요? 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오후 3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20개 은행장들과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원장은 상품 판매의 모든 과정을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새로 정비하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어떤 일보다 소비자 보호를 가장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을 보거든 그보다 먼저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견리 사이의 자세를 은행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올해부터 금감원도 모니터링을 통해 먼저 위험을 포착하는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금융범죄를 미리 막겠다고는 했지만 아직 법적으로 미비한 점 때문에 앞선 만남에선 은행들이 애로사항을 토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금감원과 금융 관련 협회 임원들, 은행 소비자 보호 담당 임원들은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비공개 논의를 가졌는데요. 취재 결과 목돈을 보이스피싱범에게 보내려던 고객의 계좌를 지급 정지한 은행이 고객 요청에 따라 지급 정지를 해지했다 고객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피싱범죄 대응을 위해 지급 정지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인데요. 박지성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법적 근거와 힘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4년 뒤 121만 명, 2050년엔 226만 명에 달할 거란 전망입니다. 이에 정부가 치매 환자의 재산을 국민연금공단에 통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이른바 치매머니 관리 방안이 이번 대책에 담겼네요.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치매 환자의 경제적 피해 예방을 위한 치매 안심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를 4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면 후견인을 설정하고 환자 본인이나 후견인이 국민연금공단과 신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공단이 10억 원 재산까지 관리해주면서 의료비와 필요 물품 등에 적절히 지출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마땅한 후견인이 없는 경우를 대비해 공공 후견인을 두는 제도도 더 확대합니다. 올해 300명, 2030년 1,900명까지 확충할 계획입니다. 치매 조기 발견과 돌봄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치매 감별검사 본인 부담금 지원을 늘려 비용 부담을 낮추고 치매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도인지 장애부터 관리할 수 있도록 치매 안심센터의 추적 관리 등 예방 기능을 강화합니다. 또 현재 한 달에 12일까지만 가능한 장기 요양 치매 수급자의 주 야간 보호시설 이용 한도를 확대 추진하고요. 42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인 치매관리 주치 시범 사업을 2028년 전국으로 확대하고 치매 안심병원도 4년 뒤 50곳으로 지금의 2배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미국의 관세 재인상을 막기 위한 대미 투자특별법 처리특별위원회가 회의 첫날부터 파열음을 냈습니다. 기한이 한 달 남짓인 상황에서 법안 처리까지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특위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오늘 처음 전체 회의를 열었는데요. 야당에선 여당의 이른바 사법개혁법 일방 처리를 문제 삼았습니다.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들은 일방 강행 통과가 되었습니다.
우리 특위도 아무리 논의를 해도 일방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당이 이에 반발하는 등 공방이 이어지며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는 곧장 정회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첫날부터 뒤집는다면 그 자체가 국익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는 우리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야당은 오는 24일 열리는 공청회까지 보이콧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위위원장인 김상훈 의원은 3월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 의결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기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 처리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야당이 전방위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이네요. 네, 당장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예정돼 있던 오찬에 불참한 건데요. 장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한 손으로는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는 악수를 청하는 것에 응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야당이 본회의 역시 불참하며 보이콧을 이어가자 법여권은 당초 법안 80건 중 66건만 상정해 처리했습니다. SBS 비즈 지훈구입니다.